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1일 명예편집국장,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웠다가 따뜻해졌다 이 변동 많은 날씨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별로 늘 별로. 차이를 네, 못 느끼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도대체가. 네, 저 실내에만 있어가지고요. 좀 따뜻해지긴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일만 하시고 네. 갑자기 여쭤보면은 지금 몇 월인지도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11월이죠. 아하, 네,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인에서는 저널리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팬데믹 시대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한 커버 스토리. 지금 제가 이제 커버 스토리 들고 있고요. 이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거?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바이러스를 인터뷰하시는 거네요? 바이러스에 대해 뭔가 더 속속들이 알겠다.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예. 자, 커버 스토리를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19 얘기한 지가 뭐 너무나 오래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커버 스토리로 택하신 이유는요? 예, 아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자체뿐만이 아니라 언론 보도 때문에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혼란 속에서 믿을 만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 언론이 과연 그 역할을 했는가? 아하. 예,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는 않았나? 아. 이런 자성에서 출발을 했고요. 네. 뭐 스님은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지만 예, 기자는 깎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예. 예, 코로나19 보도를 잘했던 좀 해외 언론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우선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대해서 다뤘어요. 아, 뉴욕타임즈 가장 잘 다룬 모범 사례로 다루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코로나가 더 확산됐죠? 좀 아이러니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언론은 잘하는데 예. 또 방역은 못하고 또 어허. 한국 같은 경우는 방역은 잘하는데 언론은 못하고. 과연 잘하는가?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잘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겨레 21은요. 미국 대선 이후에 대해서 커버 스토리 쓰셨는데 이게 초점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보다도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 쪽에 맞춰져 있는 거 맞죠? 네. 지금 더 많이 궁금하지 않나요? 카멀 아무래도- 해리스에 대하여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왜 저렇게 저 해리스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열광하는가 이런 저희 궁금증이 있어서요. 네. 좀 더 이야기해봤습니다. 예. 사실 그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인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뭔가 그 인간적인 역동이랄까 그 뒤에 숨어 있는 스토리랄까 앞으로의 어떤 역할 이런 게 사실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게 더 많이 관심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렇죠. 이제 예. 해리스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더 네.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해리스가 이제 1964년생이에요. 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이제 자메이카 출신이고요. 이제 어머니는 인도 출신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처음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을 한 거고요. 네. 이제 이런 이제 출신이 이제 독특하다 보니까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세계를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자랐는데요. 예를 들면 중산층 흑인 동네에서 자랐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백인 동네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오. 네, 그리고 7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엄마가 이제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 교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캐나다로 옮기면서 프랑스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 사실 퀘벡주인가 봐요. 네, 퀘벡주죠. 아. 그래서 사실은 미국인들 중에서 외국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런 독특한 그런 이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1990년에 이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얻었는데 그때부터는 검사로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선거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고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검사 생활을 하고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까지 했죠. 그것도 이제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였고요. 최초였고요. 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연방 상원의원이 처음 됐는데 이제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서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예. 상당히 뭐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 같은 그런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도 아주 좀 드라마틱합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부터 쭉 살펴보자면 지난 7일이었죠. 승리 수락 연설이 뭐 많은 관심 받았고 박수도 많이 받았는데 그날 연설 내용이지만 또 하나 주목의 포인트가
옷이었잖아요. 흰색 드레스. 미국 그 정치에서 여성의 흰색 옷 이게 뭔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흰색 정장을 입고 왔죠. 지금 저희 한겨레 21 표지에 나온 사진이 그때 그 모습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보시는 네. 분들 위해서. 이게 이제 흰색 옷이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이제 온건하고 순수한 투쟁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예. 미국에서 이제 여성이 투표할 권리를 얻은 게 1920년이에요. 맞아요. 100년 된 해인데 올해가 100주년인데요. 예. 그 흑인 남성이 처음 투표권을 부여받은 게 18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이 참정권을 얻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당시 그런 투쟁을 할 때 여성들이 주로 흰 옷을 입었고 그래서 이제 이 흰 옷이 여성 인권, 참정권의 이제 상징이 된 거죠. 아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수락 연설을 할 때도 네. 예, 흰색 정장을 입었었습니다. 그랬었구나. 네, 그래서 해리스가 이제 이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락 연설이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때 표현한 게 이제 수세대에 걸쳐서 싸우고 희생해온 여성들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 네. 이 흰 옷도 일종의 연대의 메시지로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때 연설에서 여성 부통령이 제가 처음이지만 최초. 네. 마지막이 아닐 것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건 또한 하나는 이제 후세 여성들에 대한 연대 메시지였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해리스가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런 그 고위직 또 후보 관심 뭐 대상 등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미국 역사에서요, 그렇죠? 예, 미국 역사에서 가깝게는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힐러리 클린턴 2016년에 뭐 총 투표 수로는 그 트럼프보다 더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도 이제 떨어졌지만요. 그 다음에 뭐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도 대통령 후보로 막 조명을 받았었고 엘리자베스 워런도 있고 해리스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점이 좀 궁금한 점이죠.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신선한 인물이라는 거죠. 신선하다. 네, 지방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도 하고 뭐 법무장관도 하고 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중앙 정치에서는 신선한 인물이던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물은 신선해야. 저는 네, 뭐 아시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계속 그때 그 인물 이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염증을 느끼고 이런 게 있죠. 갑자기 누군가 새롭게 탁 튀어나오면 주목을 쫙 받고. 네, 그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초선 의원인데 인지도가 오히려 낮다는 것이 비호감도가 적고 반대 세력이 적다. 이제 그게 이제 우선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셸 오바마나 이제 엘리자 워런도 이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하고 흑인 사회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지지가 많지만 네. 오바마의 부인이라는 이 틀이 굉장히 외연을 확대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워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되게 진보 정치의 아이콘이지만 또 유색인종이라는 직접적인 또 코드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 5월에 이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네. 그 이후로 이제 흑인 차별 운동이 굉장히 불붙었으니까 이제 유색인종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에서 해리스가 이제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코드 하나만으로는 약하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회적 소수자이라는 그 유색인종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거기다가 또 연방 무대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신선한 새로운 인물이고 그리고 검찰 출신의 강한 이미지가 있고요. 여기다 또 강한 그런 네, 그 카리스마가 있는 복직행자, 인물이 카리스마가 거죠. 있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한겨레 21의 분석에 대해서 김현희 기자가 시사인의 날카로운 비판적인 의견 좀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비판적이길 바라시는데, 근데 저 거의 그 분석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러세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은 네. 저는 그 해리스 그 부통령 이제 당선인 이 항상 하는 연설 같은 거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되게 전달력이 좋고 이렇게 어쨌든 연설할 때 그런 태도 같은 게 굉장히 돋보이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목소리, 태도, 그 내용, 그렇죠. 전달력, 호소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2의 오바마다 이런 얘기도 듣죠. 아하. 예, 굉장히 토론을 잘하고 네. 굉장히 연설을 잘하고 굉장히 쉬운 언어를 쓰고 네,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덕목이죠. 네, 이번에도 사실은 그 승리 연설을 할 때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더 주목을 받았던 것도 그 내용이나 태도에서 맞아요. 영향을 준 거죠.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은주 편집장님. 이게 좋은 평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기회주의자 뭐 이런 비판도 상당히 이건 조금 아픈 비판인데 지적이 있고요. 근데 옹호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현실적인 실용주의자다. 이런 옹호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면이 사실은 맞닿아 있는 얘기죠. 네. 예, 그 이유 이제 그런 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 검사 선거를 할 때 사형 반대 사형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공약을 했었거든요. 사형 제도를 없애겠다. 막 없애겠다. 이렇게. 네네. 예. 그래서 취임 직후에 진짜로 그 경찰을 사살해서 20대 청년이 있었는데 예. 그 청년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걸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굉장히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예. 근데 2011년도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법무장관이 되면서 사형 폐지에 이번엔 또 반대하는. 사형 폐지에 또 반대한다고. 네. 이거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걷게 되는 거죠.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중지 합법화, 뭐 마리아나 합법화, 총기 규제 강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상원 내에서는 굉장히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꼽히는데 네. 그런 그의 주장이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기회주의적이다. 네, 그거를 정책 보고 요구에 따라. 기회주의적이라고도 하고 한쪽에서는 현실 실용주의적이다. 실용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과 상원 의원으로서 역할과 부통령으로서 역할은 또 많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사인 커버 스토리로 가보겠습니다. 김현희 기자가 이번에 쓴 기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코로나19 기사를 쏟아냈지만 그중에 뉴욕타임스가 독보적이다. 어떤 점에서 독보적인 거죠? 네, 일단 전 세계 언론 상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언론의 주 수입원인 광고 수입이 급감하고 있고, 맞아요. 광고 급감. 네, 예. 네. 그리고 코로나19 기사를 뭐 다들 열심히 쓰고 있는데 기사를 써서 칭찬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뼈아픈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오보도 적지 않게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뉴욕타임즈는 이런 추세들을 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지난 2분기에 온라인 신규 구독자가 60만 명 넘게 늘었어요. 와, 유료 구독자요? 네, 네, 유료 구독자요. 엄청난 건데. 예, 이게 그 뉴욕타임즈 170년 역사상 최대 구독자 증가폭이라고 하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는 페이월이라고 해서 이제 10개 이상 기사를 보려면 유료 독자가 돼야 하는데 맞아요. 그 독자가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는 사실은 코로나19 보도를 잘한 덕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 믿을 만한 정보를 찾아서 헤매던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국경에 제약이 없이 뉴욕타임즈를 찾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이 바라던 언론의 모습을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찾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모든 언론이 다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언론이 다 코로나19 시대에 정확하고 제대로 된 그 보도를 내서 많은 구독자 확보하겠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만 그렇게 독보적으로 성공한 데는 뭔가 이유와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예. 제가 취재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 도널드 맥닐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네. 이분은 44년 차 기자예요. 60세가 넘으신 기자분인데요. 네. 44년 기자 커리어 중에 20년 동안은 감염병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에 앞서서 뭐 에이즈, 지카, 에볼라, 사스 등 감염병 유행을 취재해본 경험이 이미 굉장히 많이 두텁게 있으신 거예요. 20년 기간 동안 감염병이 주목받지 못했던 시기도 대단히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줄창 그냥 남들이 읽지 않는 감염병 기사를 계속 쓰고 취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인들은 관심이 없지만 가난한 나라의 어딘가를 괴롭히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이분은 계속 쓸 수 썼고 뉴욕타임즈는 그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근데 이 기자가 하는 말이 2월 초에 이제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될 것 같다라는 네. 기사를 쓰려고 했을 때 그때 자기가 연락을 돌렸던 전문가가 12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언론 상황을 제가 되짚어 보면은 사실 누가 감염병 전문가인지 그 전문가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찾기도 바빴거든요.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이제 맥닐 기자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말해줄 적당한 전문가들을 10명도 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력과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독보적인 기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뭐 당연한 건데요. 실력과 경험 그리고 뭐 인맥, 연락처, 전문가 풀의 확보. 그런데 그 이유 사실 그 긴 기간 동안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뉴욕타임스라는 언론 회사의
상당한 그 신뢰와 지지, 지원 아니었겠나 싶은데 네. 그 바탕 뉴욕타임스도 자선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윤을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막 집중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동안 특정 분야 전문 기자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었죠?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한 가지 특이한 거를 제가 취재하면서 발견했는데, 예. 그러니까 언론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성 언론사들이 모두 위기를 겪는 건 사실이고 네. 뉴욕타임즈도 그런 시기가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 무렵에는 상당히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멕시코에 사는 어떤 부호한테 가가지고 큰 돈을 빌리기도 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회사 사정이 나쁠 때조차도 우수한 인력을 계속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멋지네요. 경쟁지에 있는 기자들을 많이 데려오기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맞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웹 개발자라든지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가들을 뉴욕타임즈에 대거 합류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뉴욕 한복판에 있는 사옥의 일부를 팔고 가지고 있던 방송국까지 팔았다고 해요. 그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옥을 팔아 버리는 네. 멋지네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언론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정은주 편집장님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뭔가 나는 다른 시각이 거기 있어. 사장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요. 수입하시려고요? 데려오시려고? 아니, 아니, 우선 사장님의 마인드가 예, 기자의 마인드보다 훨씬 앞선 사장님의 마인드가 되게 너무 궁금하고. 네, 그 네. 뉴욕타임즈는 굉장히 오랜 발행인 집안이 있잖아요. 옥스 네. 슐츠버거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주 가문이 그러니까 이 언론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어쨌든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 비결인 것 같아요. 착이 있네요. 그래서 우선 사장님을 존경하겠고요. 이게 굉장히 꿈 같은 일이에요. 한 분야에서 20년, 30년을 기자생활을 한다는 건 되게 꿈 같은 일이고 저도 해외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네. 굉장히 되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분야에 올림픽만 이번이 10번째인 뭐 네, 이런 기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기자들과 지금 올림픽은 태어나서 처음 와본 기자들과 경쟁을 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 얼마나 그 격차가 크겠어요. 그게 결국은 이제 독자들이 다 그 격차를 다 수용하고 사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들이 굉장히 부럽고 그게 가능하게 한 그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한국어가 되게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그래서 김현희 기자님 우리나라 언론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된 언론, 신뢰받는 언론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짧게 답하기는 참 어려운데. 다음 주에 답하는 걸로. 다음 주에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 언론이 양질의 기사를 쓸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제약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하는 거 다 따라할 수 없죠. 근데 그럴 수 저는 없죠.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뉴욕타임즈가 코로나19 초기에 뭘 했냐면 뉴스룸에 있는 부서간 업무를 아주 전격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아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실 그 출입처 시스템 아래에서 출입처. 예, 예, 예. 그 출입처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기자들만 주로 이 코로나19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각 언론사마다 있는 과학 전문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코로나19 기사를 메인으로 쓰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받아쓰기밖에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굉장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 것부터 사실은 고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고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편집장을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편집장 대 편집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현희 기자, 한겨레 21 정은주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